어제 그 대선 후보 마지막 토론회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정말 선을 세게 넘어가지고 그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일요일에 첫 번째 토론 경제 분야 했었고, 지난 금요일에 사회 분야, 그 다음에 어제 정치 분야 이렇게 해서 총 3번의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준석 후보는 계속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격을 계속했고, 이제 마지막 토론회에서는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 동시에 저격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행동들을 보였는데, 일단 뭐 이재명 후보 예전부터 논란이 됐었던 형수 욕설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언급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은 그 뭐 여성과 관련된 혐오성 발언을 하면서 굉장히 지금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시청자들한테도 비판을 받고 있고, 진보당에서는 이제 이준석 후보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고,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후보 사퇴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의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이제 1차 토론, 2차 토론에서 좀 잘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지율도 조금 탄력을 받았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오버한 것 같아요. 잘한다, 그러니까, 아하, 내가 잘하는구나 해서 더 공격적으로 나가다가 사고를 친 건데, 저는 이걸 미리 준비한 발언이라는 게 더 놀랍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제정신인가? 이 TV 토론 준비하는 팀이 개혁신당에도 있었을 텐데, 네. 이 참모들이 이걸 알고도 안 말렸다면 그 당 전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언론사에서 이 당 이름 줄일 때 개혁신당을 그 맨 첫 자만 쓰는 걸로. 개당? 오늘 현장 기자들이 이제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정치부 현장 기자들 중에 특히 여성들이 더 많거든요. 오늘 뭐 하루 종일 막 이 분노, 이것 때문에 막 굉장히 막 네. 이런 상태. 제가 계속 피부로 느끼다 가지고 여기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사고를 쳤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이제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데, 그러면 이게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얼른 사과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빡빡 우긴 거예요. 네. 이거 뭐 민주개혁 진영의 무슨 위선을 내가 폭로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 뭐 내 말이 뭐가 틀렸냐, 뭐 다 그 인터넷에 있는 얘기고. 인터넷은 그걸 사적 공간이죠. 그럼 볼 사람 보고 안 볼 사람 안 보면 되는 건데, 대선 주자 텔레비전 토론에서 그 얘기를 자기가 라이브로 그렇게 막 해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단어 선택도 이상하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심심한 사과를 한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어떤 분이 댓글을 뭐라고 올렸냐면, 근데 왜 사과를 심심하게 하냐? 그러니까 그 표현은 이 사실은 그 이준석 후보 세대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냥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심심한 유감 표명, 심심한 사과, 이 단어를 쓰는 사람들은 최소한 한 60대 이상들입니다. 네. 이 별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심심한 사과라고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하는 그 표정 같은 걸 보세요. 전혀 진정성이 안 느껴지잖아요. 네. 사과하는 표정이 아니에요. 저는 어제 그 발언으로 이준석 후보 정치인으로서 이준석 후보 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끝났다. 그렇게까지 보시는군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1차 토론, 2차 토론 끝났을 때 실제로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1차 토론 끝나고 KBS에서 그 한국리서치 의뢰한 5월 20일, 22일 조사 무선 RDD로 3,000명 대상으로 했었는데, 네. 방송 토론 누가 잘했냐? 이재명 28, 김문수 13, 이준석 20, 권영국 6, 보지 않았다 26. 네.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지율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네. 받았었고, 2차 토론 끝나고 나서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가지고 5월 24, 25일 조사했었는데, 무선 가상번호 1,004명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36, 김문수 18, 이준석 29, 권영국 7. 이 정도로 나왔거든요. 네. 물론 뭐 그게 지지율이 얼마나 반영됐냐 문제를 차치하고, 칭찬 때문에 고래가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고래가 춤춘 게 아니라 그냥 죽어버렸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판단을 못할 수가 있나. 뭐 황 기자님 훨씬 잘 아시겠지만, 정치할 때 해야 될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해서는 안 될 말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하고 싶을 때 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이 한계구나.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한계구나.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제가 사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과가 왜 진정성이 없냐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네. 먹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더 짜증나는 겁니다. 그 당 전체의 시스템 자체 그 내용을 준비했던 사람들이 이 결과를 예상을 못했을까요? 몇십 프로의 폭망이 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필요한 거는 10%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네. 거기에 어필할 수 있는 거에 공적인 그 TV 채널들을 사용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로서. 본인들은 더 그러면 유리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있는 저는 건가요?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그렇지 않으면은, 분명히 또 이거 변신도 잘하는 사람이고, 대응을 잘하는 기민한 사람인데, 저렇게 한다는 말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더 참담할 뿐더러. 네. 이게 언론에 이렇게 되니까, 그럼 그 표현이 뭐지라고 이 내용을 잘 알든 모르든 얼마나 많은 일반 시민들이 검색을 해보겠습니까? 네네. 그러고 나서 그 내용을 접하게 될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뭐냐? 그걸 보고 누구는 분노하고 누구는 낄낄거리고 아니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면 네. 정말이지 진짜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이 없는 거죠. 정말 저도 정말 귀를 의심할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 경제 분야 토론회에서 저희 이제 초등학생 딸이랑 같이 토론회를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마침 같이 보진 않았는데 만약에 같이 봤으면 이거는 어떻게 제가 행동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여성 유권자로서 굉장히 화가 나고 계속 내가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이제 워딩이었는데 정말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이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발언 중에 하나였다고 제가 생각해요. 지난주에 정책영화 기자한테 물어봤잖아요. 네. 이준석 후보 좋아하냐. 네. 그랬더니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표현하셨나요? 네. 그냥 그때 저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돼요. 뭐 이제 사실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싫어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근데 저는 더 분노스러운 게 공보물 새로 나온 거 보면 그러니까 네. 2차 공보물인가 이렇게 그것도 좀 자필로 적었는데 네.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문에 정치를 하게 됐지만 노무현 퀴즈로 불리고 싶다. 그냥 그 글이 새삼 새록새록 너무 혐오스러운 겁니다, 사실. 네. 네. 박근혜 퀴즈가 왜 노무현 퀴즈 불리고 싶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노무현 대통령의 바른 정치를 보고 자랐고 그래서 쉬운 비례대표가 아니라 어려운데 출마를 하고 그걸 그렇게 하는데 네. 뭐 정치니까 선거니까 그렇게 하겠지라고 하지만은 그 자체가 너무 경악스럽고 이 순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어제 토론에 노무현 후보가 앉아 있었으면 현장에서 맞았을 겁니다. 맞아요. 전 네. 노무현 후보는 그런 거 참지 않는 맞습니다. 사람이에요. 예. 분노할 때 그대로 분노하는 사람이고요. 어제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아마 권영국 후보가 많이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건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네. 아마 후회하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아는 이제 여러 대화방에서 아니 권영국 후보가 좀 한마디 해주지 거기서 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그다음에 혹시 또 이제 그대로 만약에 다시 얘기하면 당신 대선 후보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폭발을 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냥 오오 하다 그냥 지나가 버렸다고. 근데 뭐 사실 사람이 그렇게 순발력을 순식간에 발휘하기 쉽지가 쉽지 않거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 인간으로서는 그 상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좀 사실. 전혀 예상치 못한 아쉬움이 있고요.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이거 이준석 후보는 정치인이 아니다. 그냥 20, 30대 그 남초 사이트에서 노는 일베 사이트에 거기에 그냥 골목대장. 네.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인 걸 우리가 참 그동안 잘못 봤구나. 이런 생각을 아주 강하게 들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건으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미래는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사라졌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미래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 눈앞에 있는 대선의 10%를 위해서 네. 향후에 가능할 수 있었던 20, 30% 정도의 추가되는 앞으로 정치가 길지 않습니까? 확보할 수 있었던 모든 지지율이 포기돼 버린 상황이고 뭐 법적으로 또 후보 사퇴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지만 네. 정치인한테 가장 큰 그 책임을 묻는 건 유권자들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직접적으로 나타날 뿐더러 앞으로 서서히 끊임없이 유권자들이 이 발언을 가지고 심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벌 받아야죠. 네. 경향신문의 김민아 논설위원일 겁니다. 그분이 오늘 낮에 회사에서 쓰라고도 안 했는데 화가 나가지고 분을 못 참아서 칼럼을 써서 올렸어요. 네. 제가 그걸 봤는데 여러 사람들이 이준석 후보 사퇴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제발 당신 사퇴하지 마라. 네. 이 대형 사고를 치고 이번에 몇 % 정도 득표율을 올리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네. 진짜 화가 나셨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진짜 당장 지지도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제가. 어쨌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제 진짜 득표율을 추이는 보면 알 수가 알겠죠. 없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몇 퍼센트? 그럼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게 될까요? 보통 이제 아마 목표가 한 10% 많으면 15% 정도 됐을 텐데 그거보다 훨씬 못 나올 거라고 보세요? 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한 자릿수로. 예. 네. 한 자릿수 떨어지는 거는 이게 없었어도 두 자릿수를 많이 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표 안 되고 나면 단일화 안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선 가능성이 없으면은 지지하는 층들의 투표의 동력들이 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을 지지했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 중에 그래도 이재명 후보를 더 좀 막아야 된다라는 그게 있으면 김문수 후보 쪽으로 좀 어느 정도 좀 넘어갈 거고 네. 그래서 한 8, 9% 정도를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는 성의자님 더 두려운 건 뭐냐면 그 8, 9%가 그대로 나올까 봐 더 두려워요. 예.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라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악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낄낄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있죠. 그런 이 혐오를 통한 지지가 이게 변함없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 대선의 다른 포인트가 돼버렸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적게 득표하느냐가 네. 이게 이준석 후보의 정치가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준석 후보가 얼마나 많이 득표하느냐가 사실은 전체 판을 좌우하는 거였는데 네. 이제는 정치 전체를 생각할 때 얼마나 더 떨어졌느냐가 우리나라 정치에 좀 이게 가늠자가 될 수 있을 네.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권자들이 한번 어떻게 두고 보세요. 이게요. 아까 장고님이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저는 100% 공감하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뭐 한때는 뭐 거의 대통령 급이었는데 지금 굉장히 초라하죠. 네. 쭉쭉쭉쭉 단계가 있는데 저는 결정적인 순간이 2017년 대선 후보 토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뭐 여기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뭐 유승민, 심상정 앉아서 토론하는데 네. 아바타. 네,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하고 이제 분노에 찬 표정으로 하면서 MB 아바타는 이게 무슨 얘기야? 했더니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 중에 누군가가 안철수 후보한테 당신은 이명박 아바타라고 공격을 했던 모양이에요. 네. 뭐 그러면 좀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하고 뭐 혼자 화내다 말면 될 일인데 그걸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얘기했잖아요. 그거 모르던 전 국민이 알게 된 겁니다. 맞아요. 그때 급전직하 했고 그 이후로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미래가 사실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고 윤석열 내란 대통령 만드는데 마지막에 후보 단일화 해주고 사람 인생 자체가 굉장히 초라해지는 거 아닙니까? 희화화되고 그랬죠.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친 사고도 그런 겁니다. 이번 대선 득표율 물론 뭐 한 8, 9% 정도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마다 저 사람 그때 그 젓가락 얘기했던 사람은 이렇게 될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 이제 정치인이 될 수가 없다. 될 수 없다. 여기서 끝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무너지면서 웃음을 줬잖아요. 네. 예, 웃음이라도 줬는데. 뭐지 이러면서 다들 신기해하고 웃음을 줬는데 상처를 줬거든요, 이번에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흉터가 남아있을 거고, 뭐 안타깝다 이런 표현도 사실은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까지 딱 달려오던 이게 우리나라에서 젊은 정치인이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뭐 이런 느낌도 좀 듭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워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계엄 관련해서 이번에는 약간 좀 작정하고 김문수 후보를 공격하는 이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뭐 과거부터 비슷하게 답변을 하긴 했지만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내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내란은 이미 지금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내란이 지금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피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뭐 탄핵, 파면, 구속에 동의하냐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도 뭐 일단 파면이 됐고 그걸 인정했으니까 내가 후보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말을 돌리기도 했는데 이 김문수 후보의 내란에 대한 발언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당선의 가능성은 이미 없다고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스스로도. 내부에서. 네. 그러면은 득표율이 중요해지고요. 떨어지는데 형편없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TV 토론 그리고 남은 게다가 이준석 후보라는 지금 이런 큰 이 뭐랄까? 악재, 네, 악재의 이 상황까지 처하지 않은 이준석 후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는 본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꼭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이게 중도층 지금 생각할 뭐 지지율을 많이 올려서 역전 생각할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이 네. 어느 정도 30% 중반대 정도라도 득표를 해내지 못하면 모든 패배의 책임부터 시작해서 온팡 다 뒤집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발언의 수위를 절대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후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위원장하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되기 위해서 확장을 한다라는 전략적 차원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렇게 포석을 둔다는 말은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안 살림 그 자기 자산들을 좀 정확하게 챙겨내기 위한 방법으로 좀 바뀌어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선 이후를 약간 이미 저쪽은 누님 말씀 주셨지만 저기는 지금 대선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보기엔 당권을 둘러싼 당대표 선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김문수 후보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이제 뭐 내란이 아니다 그러는데 아니 내란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최종 확정 판결은 안 나왔지만 정치인한테 중요한 게 법원의 최종 판결일까요? 그게 아니고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엔 내란이라고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전광훈 아바타냐 윤석열 아바타냐 이 공격을 받아가면서도 전광훈 윤석열 욕을 못 하잖아요. 네. 아바타 맞는 겁니다. 거기다 또 막 거꾸로 막 뭐 이재명 후보는 뭐 범죄자고 뭐 옛날 형수한테 욕을 하고 아니 보수가 좀 점잖아야 되는데 거꾸로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가잖아. 이게 왜 이럴까요? 네. 지는 거 뻔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장모님 문석이 저도 100%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 토론 어제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이재명과 민주당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자기 열성 지지층들을 향해서 제발 투표 좀 해주세요. 지금 그 캠페인을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면 과히 틀리지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공격한 것 중에 또 다른 하나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사면할 거냐 이건 물어봤는데 또 명확하게 대답을 안 했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면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 윤석열이 귀환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되진 않겠지만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는 가정을 만약에 해보면 윤석열이 좀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정광훈 이런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뒤에서 조정한다거나 이런 이제 시나리오가 형성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네, 기자들이 정치인한테 물어볼 때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거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치인이 가끔 그거는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다는 얘기예요. 네. 똑같은 겁니다. 이다음에 형 확정 판결 나와서 내란 우두머리 이렇게 확정되면 사면할 겁니까? 하겠다는 얘기를 차마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뭐 아직 결정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아바타라는 말을 이제 여러 사람이 썼지만 저도 꽤 일찍부터 전광훈 아바타, 윤석열 아바타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바타는 본체를 죽일 수가
없어요. 네. 절대로 공격 못 합니다. 뭐라고 놀려도 윤석열, 전광훈을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본체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뭐 김문수 후보가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 만약에 대통령 되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극우 세력 전광훈과 윤석열을 상황으로 하는 네. 8수 극우 세력이 집권하는 거다. 아.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아바타 영화 보면 아바타를 못 죽이는데 그 나무 뭡니까 거기 손잡고 네. 이래서 완전히 부활하잖아요. 아바타로 옮겨가면 네. 이제 인간과 이 아바타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은 현재적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형식적으로든 내용적으로든 대통령 이상의 다음을 가기 위해서 손잡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이라는 측면으로만 따지면. 네. 저는 김문수 대통령 생각을 안 했으니까 상상력이 잘 발휘는 되지 않지만 자 대통령이 된다 사면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는 윤석열이라는 본체를 풀어놓기 위한 사면이 아니고요. 네. 자기의 지지 기반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대통령 권한은 현재적인 것이기 때문에 결코 다른데 지금에 비해서 휘둘리지 않고 자기만의 루틴을 가지고 가게 될 것이다. 유일한 예외가 네. 부인이죠. 부인. 윤석열 대통령 보니까 사례. 대통령은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는데 네. 부인한테 휘둘리더만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 기자님 말씀대로 벗어날 수 없는 관계의 측면들이 있기 때문인데 권력이라는 주제를 딱 봤을 때는 복귀한다고 해서 상황 정치 좀 불가능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 네. 커플은 김건희 여사가 본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바타인가요? 아바타고 이렇게 보시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제 세 번째 토론회 뭐 정치 개헌, 정치 개혁, 개헌 이런 얘기가 이제 주제였는데 큰 틀에서의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후보들의 뭐 방향성이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것도 김문수 후보까지 그래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어쨌든 뭐 김문수 후보는 4년 중임제, 이재명 후보는 4년 연임제 이렇게 대통령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얘기를 했는데 누가 되더라도 뭐 물론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개헌이라는 게 과연 이루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개헌이 안 될 때는 법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 초에는 현직 대통령이 안 하려고 해요. 개헌한다고 그러면 지금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국정의 주도권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임기 중반 지나서 이제 슬슬 레임덕에 가까워지면 그때 현직 대통령이 개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굉장히 큰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아니 무슨 소리야. 그냥 당신 가시고 내가 되면 할게.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번에는 좀 이게 뭔가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런 기류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곧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개헌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약속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고요. 그것도 무슨 이 허황되게 뭐 내가 뭐 제7공화국을 열겠다 이런 얘기 안 하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아주 자세히 한 다음에 맞습니다. 이것도 야당하고 합의되는 선에서 순차적 개헌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이 정도면 진정성이 있어요. 아하. 물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은 지켜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이제 우리 공덕포차에서 송채경화 기자가 네. 비판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조건이 사실은 야당이에요. 네. 국민의힘 당권 누가 가져갈까요? 그러게요. 누가 할 수가 가져갈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네. 그 사람이 자, 이재명 신임 대통령하고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지지층 인기만 얻으면 되니까 난 처음부터 정권 타도 투쟁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개헌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좀 길게 보자. 개헌을 해서 우리도 좀 이익을 얻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뭐 대통령이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협조하겠습니다. 국회에서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른바 최소 개헌이라도 이제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칼럼이나 뭐 정치 막전 막후에도 그 얘기를 참 여러 번 썼는데 개헌 좀 제발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게 네. 너무 오래됐고 다행스러운 게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네. 일단 절반은 된 거죠. 네.
이제 앞으로 제가 국민의힘이 야당 되면 개헌 지금 해야 됩니다. 반대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이런 칼럼을 앞으로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은 확보가 됐다. 그거는 맞는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취임하면 대통령이 돼서 네. 취임을 하면 그 다음 날이라도 바로 개헌과 관련된 특별위원회나 이런 부분들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행을 막 시작을 해야 된다.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에 인수위도 없이 바로 대통령이 딱 들어섰을 경우에 개헌은 그 대통령의 여러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되고 지금 경제 외교 이런 쪽에 있어서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 동력을 가지고 추진하면 개헌이 블랙홀에 안 빠질 가능성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저는 이 후보님의 말이 실제로 현실적이고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게 이 후보님은 5년 임기를 본인에게 보장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개헌에 본인이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명시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쩌면 그런 집권의 안정성이 이재명 후보님에게는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그걸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거를 바꾸면은 장기 집권이 돼. 이건 전혀 결을 잘못 본 겁니다. 근데 아마 유권자들도 그 부분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당장 그 크고 넓게 개헌이라는 이 그물을 좀 펼쳐가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씩 좁혀지면서 최소 공약수들을 구해내가지고 지방선거가 됐든 국회의원 선거가 됐건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과시키는 것. 그거 하나가 혹시 그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된다면 이뤄낼 수 있는 가장 큰 역사적 성과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럼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수 그렇죠. 있겠죠. 이 연임 중임 이거 가지고 푸틴식으로 혹시 뭐 장기 집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중간에 뭐 허수아비 한 사람 대통령 잠깐 시켰다가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 쪽의 공격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좀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지금 현행 헌법에 보면 임기 연장이나 중임제 개헌은 대통령 네. 개헌 발의 당시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임기 연장이나 중임 아니고 연임이란 단어 쓴 거 보면 헌법을 바꿔서 또 해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공격인데. 그건 좀 너무 악의적인 해석 같아요. 그러니까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했는데요. 거기 보면 조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임하는 경우에 하나요, 중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4년을 하고 곧바로 이어서 4년 하는 경우에만 중임이 가능하다. 조항을 아예 그렇게 만들어 있어요. 자, 네. 그걸 줄이면 4년 중임이라고 해야 돼요? 4년 연임이라고 해야 돼요? 4년 연임이 맞지 않나요? 어떻게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는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해당이 없는 건데 그걸 이제 국민의힘에서 일부러 그렇게 비틀어서 해석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뭐 꼼수를 부려가지고 내가 뭐 잘해서 연임 뭐 중임 같은 거에서 대통령을 한번 더 할까 말까 이렇게 속셈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이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유권자가 어떤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해서 꼼수를 살짝 해서 한 번을 더 한다? 그런 개헌안을 국민투표에서 통과시켜줄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국민의힘이 하는 이야기가 맞다 손치더라도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이야기대로 하면 연임은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장기 집권을 막을 수 있는 거는 국민의 선택으로 막을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중임은 시스템적으로 못을 박자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딱 보면서 느꼈던 게 진짜 국민을 못 믿는구나, 이 사람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게요. 아주 디테일한 법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책임지는 최고 통수권자를 뽑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진짜 국민이 장기 집권을 허용해 준다면 그걸 믿어야죠. 국민의 판단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시스템이 이게 잘못됐느냐 혹은 부정적인 내용들이 결합되어 있느냐는 아주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고. 근데 그게 아니고 열려져 있는 공간이라면 그 어떤 제도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렇게 오래
그렇게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지금 탄핵 국민의 지금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국민들에 대한 두려움, 아하. 불신 이런 네. 게 오히려 훨씬 커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당명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에 당해야 됩니다. 거기는. 국민의힘에 어떻게 당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세 차례에 걸쳐서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끝났는데 총평을 좀 듣고 싶어요. 뭐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부터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을 서로 검증하기보다는 그냥 서로 난타전을 벌이는 네거티브 공방전으로 그쳤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이런 TV 토론회 계속 뭐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를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거 포함해가지고 좀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알 텐데 이 텔레비전 토론 이게 법정 토론 이게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2004년에 중앙선관위 산하에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법정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대통령 선거만 생각을 하지만 국회의원 총선거나 지방선거는 각 선거구별로 다 방송 토론을 하게 돼 있어요. 법정 토론을. 이제 그런 건데 이게 왜 선거방송 토론을 법정 토론을 하게 만들었느냐? 그 전에는 합동 토론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출마한 모든 후보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연설회를 하도록 합동 연설회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자꾸 동원을 하는 거예요. 지지자들을. 네. 그 다음에 앞 사람이 이제 자기 지지하는 사람 연설 끝나면은 쫙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연설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막 당황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너무 크다. 이제 그런 청중 동원 때문에 여러 사람이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걸 없애고 대신 만든 게 선거방송 토론입니다. 그런데 이거 법정 토론이고요. 이번처럼 그 기간이 짧은 고리 대선이 아닐 때는 뭐 기자협회라든가 PD협회 또 지상파 KBS, MBC 이런 데서 합동으로 해서 토론을 여러 번 합니다. 네. 근데 후보들 초청해서. 그렇습니다. 후보 초청 토론회도 하고 후보들을 한꺼번에 불러서 토론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법정 토론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그전에는 꽤 괜찮았는데 뭐라 그럴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떤 대선 후보가 이 대선판의 주인공이 아니고 이 당원들이나 열성 지지자들이 더 주인공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정치인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발언 자체를 막 극단적으로 이제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아주 혼탁해진 거고요. 이번에 아주 뭐 최악이었고, 근데 지난번에 그 윤석열, 뭐 이재명, 심상정 이렇게 할 때도 좀 너무 이 싸움 쪽으로 간다 했는데 이번에 그냥 아주 최악으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약간 제도 개선은 필요한데요. 제도 개선만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토론 문화가 아직 정착되어 있지 않거든요. 토론 그러면 영어로 자꾸 뭐 디베이트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국정 토론 그러면 좀 일종의 디스커스 같은 그 여야 간의 공약 같은 걸 이렇게 내보고 이 부분은 일치하네. 그러면 우리 이제 후보님 우리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요거는 협조하기로 합시다. 이런 식의 품위 있는 토론을 좀 기대를 하는데 아직은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나 우리 그 역량 같은 게 아직 거기에 좀 미치는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권영국 그 민주노당 후보가 그분이 제일 좀 공약 점잖게 검증하려고 하셨죠. 굉장히 그렇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등은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2, 3등은 1등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거리가 있는 4등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참여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1등은 사실 유지하고 방어하는 거고 2, 3등은 공격해서 역전하려고 하는 거고 4등은 오히려 장기적인 정치 지향들 때문에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더 큰 거이기 때문에 스탠스 자체가 달라요. 그거는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사에서 보면 1차 토론 끝나고 나서 제가 쭉 읽어드렸으니까요. 지지하던 후보를 더 지지하게 됐다가 56%. 그다음에 별로 영향 없다 32%.
그다음에 지지하던 후보 변경했다 3%, 지지 후보 없었는데 생겼다 7%. 이거는 무당층이 옮겨가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뭐냐면 둘 다 합치면 88%는 변동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 더 강화되고 실제로 TV 토론은 그런 거거든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2차 토론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하던 후보를 더 지지하게 됐다 55%, 아무 영향 없다 35%, 90%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는 TV 토론에게 더 중요한 건 대선보다는 국회의원 선거나 그 지방선거에서 훨씬 더 이게 필요합니다. 왜냐면 네. 거기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예. 네. 대선은 이 태도와 자세에 대한 그 부분이 평가가 필요한 것이 정보가 넘치도록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는 걸 확신을 갖고 진짜 팬클럽이 공연 보듯이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냥 정말 정치 전반에는 관심이 있는데 진짜 선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극소수가 보는 거고. 근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혹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나왔는지를 모르고 그럴 수 있죠. 이게 그런 데는 오히려 더 이런 기회들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데, 대선 TV 토론이 이게 무용론이 나오는 것도 사실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방식을 좀 바꾼다면 공론화 토론입니까? 이런 걸 할 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약간 이렇게 복합적으로 정치적 성향을 가진 한 100명 정도 되는 패널들이 바라보고 네. 토론을 진행하고 나서 처음 생각했던 데에서 달라졌던 부분들에 대한 결론들을 오픈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허. 예,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용에 관한 부분이라기보다 태도와 자세와 소통하는 이 기풍에 관련된 부분들이 더 큰 평가이기 때문에 그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생각이 있었는데 좋아졌다라는 이 결과를 정보로 제공하는 게 저는 훨씬 타당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도 거기 있는 자기 지지층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언이나 이런 데서 조금은 더 존중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방식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라는 생각은 하는데 이야기 좀 길어지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이 유튜브 아스팔트 이쪽으로 넘어가 버려 가지고 네. 정치 후보, 정치 세력들도 그렇지만 근본적인 정치적 토양이 너무 갈등, 자극적인 표현들. 제가 여기 있으면서도 좀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정도인데. 예, 여긴 진짜 안장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게는 전반적인 정치 풍토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거냐에 대한 이 사실은 국가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떤 기술적인 장치를 쓰더라도 맞습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후보들에 대한 전평 짧게 네. 한번 해볼게요. 일단 권영국 후보는 처음에 1차 토론 때부터 저분이 저기 왜 있지? 이렇게 놀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종의 그 씬스 스틸러 역할을 했고요. 이 세 번의 토론을 거쳐서 제일 지지율이 실제로 좀 올라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실제로 토론도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 순간에 대형 사고를 치는 바람에 1, 2차에서 쌓았던 점수 도로 다 까먹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 토론하는 거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분이 대선 나올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별로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미워 죽겠죠. 그러니까 네거티브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토론을 왜 저렇게 못하지? 이렇게 의아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하도 이상해서 물어봤어요. 민주당 알만한 의원한테. 그랬더니 약간 입맛을 다시면서 그분이 좀 이해해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지난 3년 동안 재판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머릿속이 완전히 이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꽉 차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 상황에 숫자 얘기도 거의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숫자를 단순히 달달 전날 밤에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평소에 체화가 맞습니다.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3년 전보다도 오히려 좀 약간 좀 못한 부분이 있다는데 그런 약간 가슴 아픈 사연이 있다라고 이해를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저는 좀 공감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히 김문수 후보가 바닥을 좀 깔아주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것이- 사고 치고 막 준비 안 된 후보에 이제 이렇게 네. 해주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본전 정도로 한 거죠. 저는 각 후보 참모였으면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에게 조금만 더 무시했으면 좋았겠다. 네, 공격을. 1등 후보는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고 당선자로서의 자질을 보거든요. 네. 그러면 앞에 있는 후보들과 티키타카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 토론이 재미가 있든 없든 간에 유권자들의 참 묘한 이중성이 뭐냐면 무난하면 재미없다고 뭐라고 하고 자극적이면은 질 떨어진다고 뭐라고 하는 그런 맞아요. 부분들이 실제로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 샤워했다는 건 잘못하신 거예요. 그거는 좀 약간 그런 얘기 왜 합니까? 난 저 왜 어른스럽지 하는지 저도 이해는 좀 안 되더라고요. 무난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래서 조금만 더 상대의 규정에 대해서 좀 무시를 하실 필요가 있었다. 무시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조금만 더 현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담백하니까 들을 네. 게 없어요, 사실. 그게 말씀하신 대로 컨텐츠의 부족이기도 하고, 이거는 좀 재능의 부족이신 것 같기도 하고, 준비가 확실히 좀 부족했구나. 이준석 후보는 조금만 더 무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 자꾸 자극적으로 가려다 보니까 산으로 올라가 버린 거죠. 그 전에 충분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좀 스마트한 면이나 이런 걸 잘 드러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완전히 그래서 망쳐버렸구나. 권영구 후보님은 저는 조금만 부드러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노회찬 후보님, 곧 돌아가신 노회찬 후보님이 가지고 있는 유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머가 있다고 가볍지 않거든요. 유머가 있어도 훨씬 무겁고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데, 물론 지금의 상황이, 그리고 후보들의 토론의 방식들이 분노하게 만들었지만, 이분들한테 호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약간 푸근함을 줘야 되는데, 너무 날이 서 있으셔가지고, 잘하시고 아주 논리적인데, 이게 지도자라기보다는, 집회에 사실 이렇게 오신 초청 연사 같은 느낌들이 좀 들어서. 근데 사실 유머 이런 거는 또 본인의 성격과도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연습해야죠. 그분이 유머가 있어 보이진 않으시긴 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한테 아무리 현란해지라고 해도 현란해지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노력해야죠. 근데 노력해야 된다. 고영구 그 후보님은 이제 길거리, 당신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길거리 변호사에서 정치의 전면에 서셨잖아요. 그럼 이제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정치의 영역으로 조금 더 변모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냉소나 조롱 말고 네. 풍자와 해학, 네. 유머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무조건 맞습니다.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하시는 정치인이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